부탁이 있소. 며칠만 이 집에 머물게 해주시오. 낯선 사내가 여인의 집 앞에 찾아와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딴 곳에 홀로 살아가는 젊은 과부였지요. 과부는 바느질품을 팔고 삼배를 짜며 그렇게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겉모습과 말투는 점잖은 선비 같았으나 몹시 다친 모습이어서 과부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 사내는 누구이며 왜 하필 과부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요?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깊은 산골에 능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 중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외지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요. 그런 능내 마을 끝자락 대숲 너머 외딴 곳에 홀로 사는 젊은 과부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연희라 불렀습니다. 연희의 나이 26.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연희가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초가였습니다. 앞마당에는 장독대 몇 개가 옹기종기 놓여 있었고 뒷뜰에는 연희가 손수 일군 작은 텃밭이 있었지요. 삼배를 짜고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살림이었지만 연희는 그 작은 보금자리를 정갈하게 가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남정네 하나 들이면 살림이 펼 텐데. 팔자가 드세서 서방을 잡아먹은 년을 누가 데려가겠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연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울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입을 다문 채 묵묵히 제 삶을 견뎌낼 뿐이었지요. 가슴 깊은 곳, 끝내 세상에 꺼내지 못한 얼룩진 사연을 묻어둔 채로 말입니다. 3년 전 연희의 남편 박서방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우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지요.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곤장을 맞은 박서방은 옥중에서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관하에서는 옥사했다고 했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맞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뒤에 능내 마을의 원님 조 판관이 있다는 것도. 조 판관은 욕심이 끝이 없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환곡을 착복하고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어들이고 기름진 땅은 온갖 핑계를 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요. 박서방이 붙이던 논도 그랬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건만 조 판관의 신복인 김아전이 장부를 조작하여 관가의 땅이라 우겼습니다. 박서방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도리어 관물을 훔친 도적으로 몰아잡아들인 것이지요. 연희는 남편의 억울한 주검을 안고 통곡했습니다. 원님에게 호소해보려 해도 그 원님이 바로 원수였으니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재수 없는 년, 우리 집안에 먹칠을 했으니 당장 나가라.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연희는 외딴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마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텅 빈 초가에서 연희는 그날 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누명을 벗기지 않으면 남편의 혼백이 저승에서도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렇게 3년, 연희는 입을 꾹 다문 채 홀로 버텨왔습니다. 조 판관은 여전히 마을을 쥐락펴락했고 김아전은
그 밑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고, 연희는 알면서도 복수할 힘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9월의 마지막 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휘몰아쳐 으스스한 소리가 사방에 울렸습니다. 연희는 작은 등잔 하나에 의지한 채 삼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쿵쿵. 빗소리 사이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 깊은 밤, 이 굳은 날씨에 외딴 과부 집을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구시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친 숨소리만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지요. 연희는 부엌으로 가 부직갱이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대문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내다보니 빗물에 흠뻑 젖은 사내 하나가 담벼락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몸에서 검붉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연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피투성이 사내라니. 도적인가 아니면 도적에게 쫓기는 자인가. 어느 쪽이든 이 깊은 밤 과부의 집에 들이기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직갱이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때 사내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흐르는 얼굴. 그 속에서 유독 맑은 두 눈이 연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사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겨주시오. 들키면 둘 다 죽소.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또렷했습니다. 범상치 않은 말투였지요. 거친 산적의 말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그를 배운 사람의 말투. 아니, 그보다 더 높은 신분의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내를 들이면 화를 입을 수 있다. 과부가 한밤중에 사내를 들였다는 소문이 나면 그것만으로도 끝장이다. 하물며 피투성이 사내라면 필시 관가에서 쫓기는 자일 터. 그런 자를 숨겨 주었다가는 자신도 역적의 무리로 몰릴 것이다. 외면해야 했습니다. 모른 척 문을 닫아 걸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삼배나 짜고 있어야 했습니다. 연희는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끌려가던 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포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가던 박서방. 그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연희 혼자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날 이후 연희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악인이 아니라 악인 앞에서 눈을 감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연희는 다시 문틈을 내다보았습니다. 사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고개가 축 늘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 아무리 수상한 자라 해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후려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사내의 발을 자신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축 늘어진 사내의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질질 끌다시피 하여 마루 아래 툇마루까지 데려왔습니다. 큰일이네. 연희는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젖은 집신을 벗기고
사내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왼쪽 옆구리가 찢어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고 이마에도 칼에 스친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있었지요. 연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였습니다. 깨끗한 무명천을 찾아 찢고 서랍에서 지혈에 쓰는 약초를 꺼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끓인 물에 천을 적셔 상처를 닦아냈습니다. 사내가 신음을 흘렸으나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젖은 옷을 입힌 채로 두면 열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저고리를 벗기는 순간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내의 품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 빗물에도 젖지 않도록 꼼꼼히 감싸 놓은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한쪽에 두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다른 생각을 접어두고 상처를 살피는데 집중했습니다. 옆구리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누가 봐도 칼에 베인 자국이었지요. 연희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통 도적들의 싸움이라면 이렇게 날카로운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몽둥이나 돌에 맞은 상처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칼, 그것도 잘 벼린 칼에 당한 자국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사내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농사꾼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으로 단련된 거친 손이 아니라 붓을 쥐어온 사람의 손. 굳은 살이 있긴 했으나 검지와 중지 사이 붓을 쥐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손톱이 깨끗하고 손가락이 길고 반듯했습니다. 연희는 다시 사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핏기가 없어 창백했으나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수려했습니다. 눈매가 깊고 코가 오뚝했으며 턱선이 날카로웠지요. 30쯤 되었을까. 한눈에 보아도 천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이 깊은 산골까지 쫓겨왔으며 누구에게 이런 상처를 입은 것인가? 그때 사내가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물을 더 가져와야겠구나. 연희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사내의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장계를 올려야. 연희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장계라. 그것은 지방 수령이 임금께 올리는 보고서가 아니던가. 어찌 보통 사람의 입에서 장계라는 말이 나온단 말인가. 연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통하다 하옵니다. 어명을.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숲 너머로 여러 개의 불빛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등잔불을 껐습니다. 순간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지요. 심장은 금세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뛰었습니다. 밖에서는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빗소리 너머로 사람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거야, 빨리. 놈이 멀리 못 갔어. 피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 연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명 사내를 끌어들일 때 마당에 피가 떨어졌을 터. 만약 그들이 여기까지 따라온다면 끝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몸을 끌어 아랫목 구석으로 옮겼지요. 광에서 가져온 낡은 이불과 삼배 뭉치를 사내 위에 덮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이불 더미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젖은 저고리와 사내의 품에서 나온 꾸러미를 재빨리 뒤주 깊숙이 숨겼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핏자국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포구가 모든 것을 씻어 주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쿵쿵쿵.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느냐, 문 열어라. 관아 포졸의 목소리였지요. 연희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림을 억누르고 최대한 잠에서 막 깬 듯한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관아의 포졸이다. 도적놈을 쫓는 중이니 어서 문을 열어라. 연희는 천천히 대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서 횃불을 든 포졸 서넛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늑내 마을 김아전의 모습도 보였지요. 연희의 남편을 죽음으로 몬 원수. 연희는 이를 꽉 깨물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시오? 도적놈 하나가 이리로 도망쳤다. 혹시 수상한 자를 본 적 없느냐? 연희는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이요. 이런 굳은 밤에 찾아오는 이가 어디 있겠소. 포졸이 횃불을 들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포구가 핏자국을 씻어낸 모양이었습니다. 붉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요. 집 안도 뒤져야겠소. 포졸이 한 발짝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김아전이 포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됐다. 여긴 아닐 게야. 김아전의 눈이 연희를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탐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부년 혼자 사는 집에 칼 맞은 놈이 숨어들 리가 있나. 가자. 포졸들이 우르르 돌아섰습니다. 연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김아전이 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원님께서 안쓰러워하신다. 조만간 좋은 제안이 있을 게야. 기대하고 있거라. 그 말을 남기고 김아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는 대문을 닫은 뒤 한동안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듯 했지요. 다리는 금세 후들거렸고 연희는 끝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만에야 긴 숨을 내쉰 연희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더미를 걷어내자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는지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연희는 그 밤 내내 사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정성껏 달인 약도 한 숟갈씩 입에 떠먹였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고 비도 그쳤습니다. 사내의 열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마침내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사내가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연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 어젯밤 빗속에서 보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사내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소. 연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사내는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소희는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하오. 여기가 어디이며 낭자는 누구시오? 소인이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양의 말이었으나 그 말투가 영 범상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반듯했습니다. 평생 그런 말씨를 써 온 사람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투였지요. 여기는 능내 마을 끝자락이요. 어젯밤 당신이 제 집 앞에 쓰러져 있었소. 그랬군요. 사내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낭자께 큰 패를 끼쳤구려. 은혜는 반드시 갚겠소. 은혜랄 것까지야. 그보다 당신은 누구시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된 것이오. 사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눈빛이었지요. 이윽고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은 이가요. 이름은 서진이라 하오.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인데 도적대를 만나 이 꼴이 되었소. 연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왜 한양과 반대 방향인 전라도 깊은 산골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어젯밤 열에 들떠 내뱉던 말들. 그것은 선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었지요. 그것은 연희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죽을 쑤어 올 테니 기다리시오. 연희가 일어서려 하자 사내가 연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사내가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무례를 범했소. 용서하시오. 사내의 얼굴에 당혹함이 스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묻겠소. 어젯밤 제 품에 있던 물건 혹시 보셨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주에 넣어 두었소. 열어보지 않았으니 염려 마시오. 사내의 눈빛에 안도의 기색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져 있었지요. 경계는 신뢰로, 의심은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맙소. 사내가 짧게 말했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자꾸만 뛰었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 한 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지요. 연희는 얼른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지않아 떠날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원수조차 갚지 못한 과부일 뿐이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사내의 상처는 연희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서서히 아물어갔지요. 낮 동안 사내는 방 안에 숨어 지냈고 연희는 평소처럼 삼배를 짜며 눈과 귀를 바깥에 두었습니다. 혹여 누가 찾아올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둘은 조심스럽게 말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는 어색한 대화뿐이었지요. 사내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고 연희 역시 남편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서 목숨을 나누는 사이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마련이었지요. 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사내가 처음으로 방 밖을 나섰지요. 상처가 제법 아물어 이제는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 한쪽에서 달빛을 받으며 삼배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사내가 툇마루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는 참으로 부지런하시오. 먹고 살려면 부지런해야지요. 손을 멈추지 않고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삼배 짜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려. 어디서 배우셨소? 어머니께 배웠소.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모두 삼배를 짰지요. 연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지더니 잠시 끊어졌습니다. 다들 돌아가시고 이제 이 손으로 짜는 삼배만 남았구려. 사내는 말없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묵묵히 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낭자. 사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례한 질문일 수 있으나 묻겠소. 어찌하여 이 외딴 곳에서 혼자 지내시오? 연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고 사내는 재촉하는 법 없이 그저 기다렸지요. 이윽고 연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을 잃었소. 그것은 짐작하고 있소. 3년 전 이 마을 원님에게.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시댁 식구들은 연희를 내쫓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낯선 사내 앞에서는 막혔던 말이 술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대대로 붙여오던 논을 빼앗기게 되었소. 김아전이라는 자가 장부를 조작하여 관가의 땅이라 우겼지요. 사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남편은 원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소. 하지만 원님은 도리어 남편을 도적으로 몰았지요. 관물을 훔쳤다는 누명이었소.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남편은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소. 그리고 열흘 뒤 피를 토하며 죽었지요. 사내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원님의 이름이 무엇이오? 조판관이라 하오. 3년 전 부임하여 지금까지 이 마을을 쥐락펴락하고 있지요. 조판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내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이 빛났습니다. 그 자는 그런 자였소. 연희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지요. 그 자를 아시오? 사내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소. 단 두 마디의 짧은 말이었으나 연희는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아니, 무언가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다. 연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달을 올려다보았지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매일 밤 달에게 빌었소. 무엇을 비셨소? 언젠가 하늘이 알아주기를, 남편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빌었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안에 3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소.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사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툇마루에서 내려와 연희 앞에 선 사내를 올려다보니 달빛이 그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요. 그 얼굴에는 연민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굳은 결의가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낭자.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은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오.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요. 연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사내는 대답 대신 연희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연희의 손. 삼배를 짜고 밭을 일구고 홀로 삶을 버텨 온 손이었지요.
낭자의 손이 참으로 곱소. 연희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곱긴요. 거칠기만 한 것을. 그래서 고운 것이요.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은 손이니. 연희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요.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니요, 동정도 아닌 진심 어린 존경.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시오? 모르겠소. 그냥 눈물이 나오. 연희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내가 손을 뻗어 연희의 눈가를 닦아 주려다 멈칫했지요. 얘를 지켜야 했습니다. 과부와 떠돌이 사내, 이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선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앞 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몸을 굳혔지요.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대숲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륵 달아나 버렸습니다. 누가 있었소? 사내가 낮게 속삭였지요.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버렸습니다. 필시 마을 사람이 본 것이오. 이를 어찌하면 좋소. 사내가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낭자, 침착하시오.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사내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박서방네 과부가 사내를 숨겨두고 있대.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장관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소식을 전해 들은 김아전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과부년이 사내를 숨겼다고. 김아전이 손을 비비며 낮게 웃었지요. 잘 됐군. 원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어. 그날 밤 조 판관의 집무실에서는 불길한 의논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년이 숨긴 자가 필시 그놈일 것이요. 조 판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며칠 전 우리 사람들을 습격한 놈 말입니다. 확실합니까, 원님? 칼에 찔려 도망친 놈이 갈 곳이 어디 있겠소. 마침 그 시각에 과부 집 쪽으로 피를 흘리며 갔다 하지 않았소. 조 판관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로군. 그년도 그놈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겠어. 어찌하시렵니까? 당장 포조를 보내 그 집을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과부년을 잡아들여. 조 판관의 눈이 독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도적과 정을 통한 죄로 다스릴 것이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아침죽을 끓이고 있었고 사내는 방 안에서 상처를 살피며 몸을 추스르는 중이었지요. 바로 그때 대숲 너머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희의 손이 멈추었지요. 이어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거친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관아의 명인이 문을 열라는 소리였지요.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달려온 것은 포졸 대여섯 명과 김아전이었지요.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김아전이 마당 한복판에 떡 버티고 서더니 도적놈을 숨겨두었다며 연희를 윽박질렀습니다. 연희는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했지요. 이 집에 자신 혼자 사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김아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똑똑히 보았다고 어젯밤 웬 사내와 달빛 아래 정담을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연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지요. 김아전의 명예 포졸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연희가 막아서려 했으나 거친 손에 떠밀려 마당에 나뒹굴었지요. 포졸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가 이불을 걷어치우고 뒤줄을 열고 장판까지 들추었습니다. 연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요. 방 안 어딘가에 사내가 있을 터인데 어찌 된 일인지 포졸들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누가 있다 했는데 이상하다며 포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김아전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광과 부엌, 장독대 뒤까지 다 뒤지라고 악을 썼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으나 사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연희는 속으로 안도하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설마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것일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연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바로 그때 김아전의 눈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부엌 한쪽에 걸린 사내의 저고리였지요. 비록 젖어서 재색을 잃었으나 분명 여인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빨아서 말리려고 걸어둔 것을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김아전이 저고리를 낚아채더니 과부년 집에 사내 옷이 왜 있느냐며 희죽 웃었지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손짓하자 포졸들이 연희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연희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포졸들은 연희의 손을 뒤로 묶고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도적과 정을 통한 죄, 도적을 숨긴 죄,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라며 김아전이 으르렁거렸지요. 연희가 마당에서 질질 끌려가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으나 나서서 막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끌려가던 날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지요. 연희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사내가 나타나 자신을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 한 가닥 희망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사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관하로 끌려온 연희는 곧장 형틀에 묶였습니다. 조 판관이 높은 자리에 앉아 연희를 내려다보았지요. 도적놈을 숨겨주었느냐고 물었으나 연희는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조 판관이 코웃음을 치며 사내 옷이 나왔는데 오리발을 내밀 테냐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곤장 몇 대 맞으면 입이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연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하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의 정체를 밝히면 그가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지요. 비록 그가 자신을 버리고 갔을지라도 그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었지요. 조 판관이 손을 들어 올리자 곤장이 연희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연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조 판관이 더 때리라 호통쳤고 곤장이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연희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문득 사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지요. 하늘은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던 그 말. 연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하늘은 끝내 대답하지 않는 것일까? 나도 남편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일까? 조 판관이 손을 들어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신문하겠다 하자 연희는 반쯤 실신한 채로 옥에 끌려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옥바닥에 내던져졌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고 등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눈물을 흘렸지요. 남편을 잃고 3년, 이를 악물고 버텨왔건만 결국 같은 관아에서 같은 누명을 쓰고 같은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인가. 연희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곧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옥밖 어딘가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눈을 뜨려 했으나 힘이 없었지요. 누군가 옥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낭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희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지요. 그 사내였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느냐고 물으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사내가 옥문 사이로 손을 뻗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리시오. 반드시 낭자를 구할 것이오. 사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빛났지요.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 했습니다. 사내의 손이 연희의 손을 꽉 쥐었다가 놓았지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연희는 멍하니 옥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손에 남은 온기만은 분명했지요.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능내 마을 관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 판관이 급히 잔치를 열었기 때문이었지요. 가명에서 온 손님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기생을 불러들이고 술상을 푸짐하게 차렸으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실은 내일 있을 과부의 처형을 미리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조 판관과 김아전은 술잔을 기울이며 흡족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골칫덩어리 과부년을 드디어 처리하게 되었으니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지요. 수상한 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으나 칼에 깊이 찔렸으니 이미 어디선가 들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조 판관이 술잔을 비우며 입맛을 다셨지요. 내일 처형 전에 그 과부를 한번 불러들여 볼까. 어차피 죽을 년인데 무슨 상관이겠느냐며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란이 일어났지요. 조 판관이 벌떡 일어서자 문이 벌컥 열리더니 포졸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들었습니다. 가명에서 사람이 왔다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군관들이 수십 명이나 몰려왔다 했습니다. 조 판관과 김아전의 얼굴에 당혹함이 스쳤지요. 가명에서 군관을 이끌고 한밤중에 찾아오다니 예고도 없이 이 작은 마을에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었지요. 조 판관이 황급히 옷매무새를 고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횃불을 든 군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말 위에 올라탄 사내 하나가 조 판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조 판관이 공손히 읍을 하며 이 야심한 밤에 웬 행차냐고 물었습니다. 말 위의 사내가 천천히 내려섰지요. 횃불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조 판관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지요. 아니, 며칠 전까지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조 판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요.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으나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지요. 죽었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살아있노라고 사내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 판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지요. 사내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 연희가 그날 밤 함부로 열어보지 않고 귀주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사내가 기름 종이를 풀자 그 안에서 번쩍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패였지요. 암행어사만이 지닐 수 있는 어명의 상징이었지요. 조 판관의 얼굴이 핏기를 잃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 이서진이요. 어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비리를 살피러 왔소.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지요. 포졸들이 우왕좌왕했고 김아전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조 판관이 악을 쓰며 저놈은 도적이고 마패도 가짜일 것이라 외쳤지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관들 사이에서 관복을 입은 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라 가명별장이 친히 나서서 어사의 마패가 진품임을 보증했지요. 조 판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남행어사가 조 판관 앞으로 다가섰지요. 3년 전 부임 이후 저지른 온갖 비리를 낱낱이 알고 있노라 했습니다. 환곡을 착복하고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어 백성의 등골을 빨았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멀쩡한 백성을 가두고 매질로 옥사시킨 것이 한둘이 아니라 했지요. 조 판관의 무릎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있었지요. 이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3년 전 박서방이라는 농군을 도적으로 몰아 죽인 죄, 어찌 갚을 테냐. 그 이름이 나오자 조 판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그놈은 진짜 도적이었노라 발악했으나 이서진은 코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이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원래의 장부였습니다. 김아전이 조작하기 전 박서방의 땅이 대대로 물려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원래의 기록이었지요. 김아전의 얼굴이 허옇게 질리며 어디서 그것을 구했느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서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지요. 김아전의 집 마루 밑에 숨겨져 있었노라고. 3년 전 박서방이 죽기 전에 빼돌려 감춰둔 것이라고. 자신이 죽더라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면서 그리했노라고. 조 판관의 무릎이 완전히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서진이 무릎 꿇은 조 판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3년 동안 박서방의 아내가 그 집을 지킨 이유를 아느냐? 조 판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하늘이 알아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서진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그리고 오늘 하늘이 대답하러 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 판관과 김아전은 포승줄에 묶여 가명으로 압송되었지요. 두 악인의 죄가 워낙 중하여 차명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능내 마을 백성들은 그 소식에 비로소 한숨을 돌렸지요. 3년 동안 목을 짓누르던 멍에가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집도 달라졌습니다. 관아에서 의원이 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빼앗겼던 땅도 원래대로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쌀과 찬거리를 들고 찾아와 문 밖에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수군거리기만 하던 이웃들이었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저 물건만 놓고 가는 것이 민망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지요. 세상이 무서울 때 사람들이 입을 닫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지요. 이제 다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서진 암행어사는 연희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문 뒤에야 찾아왔지요. 관복 대신 수수한 도포를 입고 홀로 연희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살인문 앞에 선 이서진을 발견했지요. 처음 만났던 그 비 오던 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칼에 베인 상처도 거의 아물어 있었지요. 연희가 손을 털고 이서진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들어오시지요. 이서진이 툇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연희가 부엌에서 물을 길어다 사발에 담아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상처는 좀 어떠시오? 나으리 덕분에 많이 나았소. 나으리라니. 그냥 이서진이라 불러주시오. 연희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수는 없소. 나으리는 저와 남편의 원수를 갚아주셨소. 은혜를 어찌 잊겠소. 이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혜라. 나야말로 낭자께 목숨을 빚진 몸이오. 그 비 오던 밤 낭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진즉에 죽었을 것이오.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낭자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소. 연희가 고개를 돌려 이서진을 바라보았지요. 내일 이곳을 떠나오. 다른 고을로 가야 하오. 연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억울한 백성들은 이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연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나으리께서는 갈 곳이 많으실 테니. 이서진이 잠시 연희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약봉지였습니다. 이것은 상처에 바르는 약이요. 좋은 약재로 지은 것이니 다 나을 때까지 꾸준히 바르시오. 연희가 약봉지를 받아들었지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진이 다시 품을 뒤적이더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함께 드리오. 연희가 종이를 펼쳐보았지요.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양의 주소와 이름이었지요. 혹시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시오. 반드시 돌아보겠소.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면 이런 것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자신은 이제 막 남편의 한을 푼 과부였고 그는 아직 갈 길이 먼 어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서로에게 짐이 될 뿐이었지요. 연희가 종이를 곱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고맙소. 잘 간직하겠소. 이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 사이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은 많았으나 꺼내지 못하는 것들이 가을바람에 실려 떠다녔지요. 이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소. 연희도 따라 일어섰지요. 살인문까지 이서진을 배웅했습니다. 이서진이 문을 나서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낭자. 예. 부디 평안히 지내시오. 그리고 이서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연희가 가만히 기다렸지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이서진이 돌아섰습니다. 대숲 사이로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연희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살인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치맛자락을 흔들었지요. 이서진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연희는 품 안의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정갈한 글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요. 나으리. 연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몸성이 다니시오. 저도 평안히 지내겠소. 연희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맑은 가을 하늘 위로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은 풀렸고 악인들은 벌을 받았으며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그리고 연희의 가슴에는 작은 종이 한 장과 약봉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연희는 살인문을 닫고 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널따만 빨래가 가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연희가 다시 빨래를 집어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살아볼게요. 처마 끝에 걸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지요.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지요. 억울함 앞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알아준다 했습니다. 연희는 3년을 버텼고 그 비 오던 밤 죽어가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지요.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여 마침내 억울함을 씻어 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밤은 없고 아무리 긴 어둠도 언젠가는 동이 트는 법이지요. 오늘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늘이 대답하는 날이 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